고개 들지 마. 얼굴 보면 죽어. 낮은 목소리와 함께 차 안에서 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칼끝이 꺾이듯 들어가며 시트가 피로 젖어들기 시작했죠.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아보려 했지만 발은 이미 힘을 잃고 떨렸습니다. 택시는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미끄러졌고 범인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범인을 잡는 대신 잡기 쉬운 사람부터 골랐습니다. 오늘도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무사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1시 40분 익산 약촌 오거리의 교차로는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 뒤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과 분식집 간판만이 아스팔트 위로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죠. 택시기사 최동수는 핸들을 잡고 서서히 교차로에 접근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내려준 뒤였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시트 위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휴, 이제 집에 가자. 최동수가 혼잣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오늘 받은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잠시 멈춰 선 참이었거든요. 영수증을 센터박스에 정리해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허리를 숙인 채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디 가실? 최동수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의 오른손 소매에서 짧고 널쩍한 칼날이 번쩍였거든요. 손잡이에 묻어있던 검은 기름기가 형광등 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아니. 최동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젖혔지만 좁은 운전석에서는 제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망설임 없이 상반신 전체에 힘을 실어 칼을 밀어 넣었어요. 짧은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최동수의 몸이 안전벨트 버클과 부딪혔습니다. 금속음이 울렸고 페달 근처에서는 신발 밑창이 바닥 매트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택시는 브레이크가 풀린 채 서서히 교차로 중앙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로 택시에서 뛰어내렸어요. 싸늘한 새벽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교차로 남쪽에서 직진하려던 승용차 운전자가 비스듬히 멈춰 선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지? 그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어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을 확인하던 그는 핸들 위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상반신이 축 늘어진 최동수를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그의 손이 떨리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약촌 오거리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곧이어 111에도 신고를 넣었죠. 그는 다른 차량들이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차로 길을 막았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최동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차 문을 완전히 개방해 들 것을 밀어넣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가슴 좌측과 배 전면의 깊은 자창에서 너무 많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다른 대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과다출혈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구급대는 현장에서 최동수의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현장 감식 요청이 전달되었어요. 강력반 형사들과 감식 요원들이 도착해 도로 사방을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택시에서 흘러나온 혈흔의 흐름 방향을 확인하고 차량 문짝 손잡이와 기어봉, 바닥 매트 등을 분말과 채광 등으로 비춰봤어요. 지문 형태로 남을 만큼 뚜렷한 흔적은 없네요. 조수석과 뒷좌석에서도 특별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감식반은 도로 위 혈흔이 교차로 중심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점을 근거로 차량 이동 동선을 역산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이동했다는 정황이 문틈의 흙먼지 패턴에서 일부 확인되었지만 범인의 도주 방향은 정확히 단정할 수 없었어요. 근처 가게 주인이 형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건 직전에 누가 왔다 갔는지 기억나세요? 형사가 메모장을 펴며 물었어요. 글쎄요. 술 취한 손님들이 몇 명 왔다 갔는데 워낙 어둡고 바빠서요.
분식집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 인물의 동선이나 외모를 명확히 떠올릴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들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다른 목격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차량 안쪽에서 요동치는 그림자 같은 움직임을 보았다는 사람은 있었지만 얼굴이나 체격, 의복 등 식별 정보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어요. 인근 여관 카운터 직원이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전쯤에 도로 방향에서 달려가는 남성을 봤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거리와 조명 상태 때문에 옷색 정도 외에는 그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형사들은 전체 목격자 진술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지만 어느 진술도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윤곽 이상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택시 운행 기록을 확인해봐도 피해자의 마지막 승객 정보는 승하차 시간과 위치, 요금 정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근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했지만 당시 이 교차로 주변은 상가 내부 CCTV가 대부분이라 도로를 직접 비추는 화면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4시쯤 경찰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강력팀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죠? 주변 지역에서 최근 잦아진 강도 절도 사건이나 청소년 비행 사건 목록을 검토해 봅시다. 형사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우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초기 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약촌 오거리의 새벽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 결정은 곧 한 소년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7시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직선으로 800m 떨어진 오래된 주공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순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청소년 비행 이력을 가진 주민들을 확인하기 위해 단지 내 경비실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 시각 지하 PC방에서는 15살 박지호가 밤새 게임을 하다 나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졸음과 멍함을 털어내고 있었죠. 주변 상가 상인들 사이에서는 전날 새벽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되는 애들이 밤마다 오거리 근처 돌아다닌다더라.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어요.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이 워낙 이런 분위기는 곧 경찰 조사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들은 청소년 관련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지호라는 애가 자주 나오네요. 한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절도, 기물파손, 가출 신고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군요. PC방이나 공원, 상가 일대를 심야 시간대에 자주 배회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형사들은 지호의 이름 옆에 빨간색 볼펜으로 우선 확인해야 할 대상이라는 표시를 그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사복 형사 2명이 지하 PC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화면에 몰두하던 손님들 사이를 지나 지호가 앉은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박지호 군이죠? 형사가 지호의 등 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어요. 네. 왜요? 지호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PC방 주인은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카운터 쪽으로 몸을 비켜섰어요. 지호는 형사들을 따라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햇빛 속에서 형사 둘이 양옆을 막아 지호가 벗어날 틈이 없음을 드러냈어요. 뭔가 잘못됐나요? 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확인차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형사가 차 뒷좌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는 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지호는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실과 분리된 좁은 면담실로 이동했습니다. 형사들은 책상 위에 사건 발생 시각과 도로 구조, 택시 위치가 표시된 간단한 도식도를 펼쳐 놓았어요. 사건 당일 새벽에 어디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형사가 펜을 들고 메모지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PC방에 있었어요. 밤새 게임을 했거든요. 지호가 대답했어요.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
음. 11시쯤 들어가서 아침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수증이나 출입 기록이 있나요? 글쎄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사들은 지호의 말보다 심야배회라는 기존 이미지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PC방에 있었어요. 지호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각 형사과 내부에서는 언론 기사 제목으로 살인사건 발생과 용의자 확인 임박 같은 문구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상부에서는 사건 초기 여론을 안정시키기 위해 빠른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새 PC방에만 있었나요? 형사가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을 가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조사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제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접수 창구에서 물었습니다.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라서 면담이 어려워요. 경찰관이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걸릴까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복도 의자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면담이 허용될까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각 약촌 오거리에 남아있던 감식 요원들은 낮 동안 햇빛 아래 드러나는 혈흔 분포와 도로 마찰 패턴, 차량 이동 궤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범의 도주 방향을 특정할 만한 선명한 흔적은 나오지 않네요. 감식 요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현장에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군요. 이런 상황은 오히려 신속한 용의자 특정이라는 압박감을 수사팀에 더 크게 누적시키고 있었습니다. 강력팀장과 담당 형사들은 회의실에서 수집된 초기 정보를 정리하며 논의했어요. 성인 남성 몇 명도 용의선상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형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기억 혼선 때문에 전부 모호한 상태예요. 반대로 청소년 비행자 명단은 접근 동선이나 지리적 익숙함 같은 요소로 인해 더 빨리 수사선상에 올리기 쉬운 구조죠. 결국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나기 전에 수사팀 내부에서는 지호를 검증해야 할 최우선 대상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조사실에서 지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그날 새벽 어디 있었나요? 형사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PC방에 있었다고 몇 번이나. 지호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증거 자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문 강도를 높여 사실관계를 끌어내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초기부터 취약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본격적인 2차 조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사건 이틀째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지호는 조사실과 면담실을 오가는 과정에서 휴식 없이 장시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형사들은 조사실 안쪽 형광등을 계속 켜둔 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범행 시각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형사가 책상 위에 펼쳐진 택시 내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지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전 진술과 다르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다르게 말한 적 없어요. 기억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형사가 집요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형사들은 흉기 사용 방식과 몸싸움 형태, 피가 흘러나온 방향 등 실체적 증거와 관련된 항목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질문들은 실제로 지호가 본 적 없는 현장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호가 답할 때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어요. 조사실에는 시계가 없었고 지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컵라면 냄새가 섞인 답답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형사들이 교대로 들어와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형사가 심리적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한 형사는 지호 앞에 생활기록부 사본을 펼쳐 보였어요. 과거 절도 사건이 여기 있네요. 형사가 손가락으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가출 전력도 있고요. 그 시간대에 돌아다닐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이런 방식은 정확한 증거 제시가 아니라 동기 추정에서 범행 접근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조로 이어지며 방어권을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지호가 피곤함에 집중력을 잃자 형사들은 택시 안 조수석 쪽 위치를 손짓으로 가리키며 질문했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호는 실제 경험이 아닌 상상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부정할 때마다 질문 강도가 더 날카롭게 변해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어요. 새벽 3시를 넘어서면서 형사들은 진술서 양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행동 순서를 사실 확인차 적어보세요. 형사가 펜을 지호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형사가 예시를 들어 문장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제대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면 형사들이 문장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형사들이 설정한 시나리오가 문장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호의 손은 떨렸습니다.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보세요. 형사가 문장을 제시했고 지호는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제시된 문장을 그대로 베껴 적었어요. 진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경험이 아닌 형사가 구상한 범행 과정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적고 도장 찍어주세요. 형사가 진술서 하단의 공란을 가리켰어요. 지호는 자신의 진술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집에 돌려보내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 속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곧 자백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사건 기록에 편입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조사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지호의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라 면담은 어려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아들이 조사를 얼마나 오래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복도 끝 창가를 오가며 불안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형사들은 이미 내부 회의에서 진술서 확보 사실을 공유하며 수사 방향을 확정짓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이 브리핑룸에 모여들었어요.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기자들은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엮어 자극적인 제목을 실시간으로 작성하며 뉴스를 송출했습니다. 지호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온라인 기사에 급속히 확산되었어요. 내부 보고에서는 자백 확보가 사건 해결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초동 감식에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백 중심의 수사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모순되는 증거들은 추후 보완 가능성이라는 문구로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지호는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로 형사 구속 절차에 넘겨졌어요.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의 방향이 자백 하나로 굳어진 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은 사실상 결정적인 갈림길을 지나 본격적인 송치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백 진술서가 확보된 후 사흘째 되는 오전, 지호는 형사과에서 검찰청사로 이송되었습니다. 조사실 벽에 붙은 범죄 사실 요약문을 처음 마주한 지호는 문서 곳곳에 자신이 말한 적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건 기록이 완결된 서사처럼 정리되어 있는 탓에 이를 반박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묵묵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박지호 군 맞죠? 검사가 조사 개시를 알린 뒤 책상 위에 택시 내부 사진과 현장 감식 도면, 진술서 사본을 일렬로 배치했어요. 네.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질문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기반으로 한 사실 검증 방식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지호가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검사는 문서 일치를 우선시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자 지호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어 유치장으로 이동했어요.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반박 없이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져 지호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구속된 상태로 다음 절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열흘 뒤 지호의 사건은 강도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공판준비 기일 직전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지만 배정된 변호인은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 중이라 충분한 면담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지호야, 나이가 어리니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국선 변호인이 짧은 면담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미 조서에 다 나와 있어서. 변호인은 지호의 진술 변화나 조사 압박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초기 방어 전략을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한 선처 중심으로 잡았어요. 첫 공판날 지호는 짙은 반소매 티셔츠와 얇은 수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지호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 공판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어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백조서와 범행도구 추정보고서, 현장 감식 자료를 차례로 열거한 뒤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확인됩니다. 검사가 발언대에서 말했어요. 과거 비행 전력과 시간대 이동 가능성을 근거로 범행 동기가 충분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일부 진술의 모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논지가 깊어지지 못했어요. 피고인은 미성년자입니다. 변호인이 형량 강경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감형을 위한 수용 형태의 변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재판부는 자백과 물적 증거의 상관성을 자세히 검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술 번복 가능성과 용의자의 시간대, 지리적 접근성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모순 지점을 기억의 혼선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재판의 구조 자체가 이미 유죄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심리를 진행했어요.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지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범행 수법이 잔혹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어요. 자백이 확보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은 판결문 말미의 참작 사유 정도로만 짧게 다루어졌어요. 지호는 선고 직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신입 수용자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정된 경리동에서 기초교육과 면담, 신체검사를 받으며 새 일과표에 적응해야 했어요. 주변 수용자들은 사건 내용을 신문을 통해 접한 뒤 그를 살인범 소년으로 규정해 335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유명한 나이가 어린데 무섭네. 지호는 동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수감 초기 한 달 동안 지호는 작업장 대신 교도소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반성문 작성과 일정 동선 준수를 강조합니다. 담당 교도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반성문 내용 대부분은 지호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아닌 판결문 내용을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그가 사건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진실을 말할 기회를 사실상 차단했어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호가 플라스틱 칸막이 너머로 물었어요. 응, 괜찮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면회석을 떠날 때마다 어머니의 기력이 이전보다 더 떨어졌음을 확인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체감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희미한 감각만 품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호는 규칙적인 작업과 점호, 식사, 취침 같은 반복되는 일과 속에 익숙해졌지만 사건 당일 새벽의 세부 기억과 조사실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뒤섞여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았어요.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형사들이 요구한 문장인지 점점 분간하기 어려워지면서 잘못된 수사가 그의 내면까지 조용히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여러 해가 흐르고 형기의 상당 부분이 지나자
지호는 모범 수용자로 분류되어 출소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출소 당일 아침 철문 앞에서 간이 가방 하나만 건네받은 지호는 약촌 오거리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교도소 경계를 벗어났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익산행표를 사며 공공장소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에 적응하지 못한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익산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지호가 창구에서 말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표를 건네며 잠깐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익산역에 도착한 지호는 플랫폼 난간에 잠시 기대어 역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쉰 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익산 도심 풍경은 시간이 지나며 부분적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약촌 오거리 방향의 넓은 도로 구조와 교차로 형태는 여전히 비슷해 그에게 사건의 잔상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한 지호는 자신이 살던 오래된 연립주택 대신 습기찬 반지하 문 앞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지호야.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사한 거예요? 생활고로 옮겨야 했어.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지호는 생계가 망가진 흔적을 실감했어요. 방 안가득 자리한 곰팡이 냄새와 좁은 주방은 가족이 겪어온 어려움의 시간적 무게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며칠 동안 지호는 인력시장과 공장,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구했습니다. 이력서 한번 봅시다. 면접관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어요. 이건 신분증 확인 절차나 간단한 면접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언급되면 면접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살인 강도라는 기록은 사회 진입의 문을 반복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호는 신문 배달과 공장 야간조 인력을 병행했지만 불규칙한 수명과 지속적인 긴장감 때문에 근무 유지가 어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수군거릴 때마다 자신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더욱 크게 느끼며 점차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고 집과 일터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로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편의점 앞 휴게의자에 앉아 무료 신문을 넘기던 지호는 작은 텍스트 광고를 보았어요. 강압수사 다룬 다큐멘터리 방영. 광고 내용에 미성년자 자백 사건과 실체적 진실과 다른 수사 관행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한 지호는 자신과 닮은 사례가 언급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방송 시간을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날 밤, 지호는 어두운 방에서 중고 TV를 켜고 화면을 지켜보았어요. 미성년자에 대한 장시간 조사와 변호인 부재, 진술 유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가 경험했던 상황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지호는 손가락을 움켜쥐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억울한 사건 무료 상담이라는 자막과 함께 재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짧게 노출되었어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음성 안내만 확인하고 끝내 상담 예약을 남기지 못한 채 불안과 의구심을 품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뒤 지호는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사건 당시 자신을 비난하던 동네 주민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진범은 따로 있다더라. 경찰이 오래전에 묻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주민 중 한 명이 덧붙인 이야기에 미묘한 긴장감이 지호의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사건 초기 언론 보도와 당시 기록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일부 포털 기사에 남아있는 오래된 토론 게시글에서 초기 용의자로 거론되었던 성인 남성과 술집에서 범행을 자랑했다는 소문 같은 조각난 정보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에서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결과일 수 있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모을수록 지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서울에 좀 다녀올게요. 무슨 일인데? 제가 당한 일. 다시 조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비 오는 오후 작은 진가방에 판결문 사본과 교도소에서 적은 기록을 넣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
다큐멘터리에 나온 재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버스 창밖의 흐릿한 교차로 불빛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간 지호는 접수대에 재심 상담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재심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 직원들은 그의 판결문을 훑어본 뒤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가 대기 의자에 앉아 창밖 회색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약촌 오거리 사건은 처음으로 재검토의 문턱을 넘는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상담 신청을 남긴 지 일주일 뒤 변호사 강민호와 조사팀은 사건 기록 열람 허가를 받은 즉시 수천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원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와 시간, 행위자, 근거 순으로 다시 배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서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일부 문서는 진술자 서명 위치가 어색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기록 작성의 일관성이 부족했네요. 조사팀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봅시다. 강민호가 사건 당일 새벽에 감식 자료를 집중 검토했어요. 택시 내 혈흔 흐름 방향과 좌석 오염 패턴, 문짝 개폐 흔적 등이 자백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자백에는 운전석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되어 있는데 혈흔은 조수석 하단으로 더 많이 흘러 있어요. 이는 실제 범인이 조수석에서 뛰어내리며 체중을 이동시킨 흔적과 유사하다는 점이 감식 보고서 한쪽에 미약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다른 조사팀원은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메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피가 묻은 손으로 유흥가 골목을 지나다녔다는 성인 남성의 목격담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네요. 하지만 공식 수사 기록에는 이 남성이 단 한 번만 간략히 조사된 뒤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수사 방향이 이미 특정 인물에 치우쳐 있었던 정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이 성인 남성을 최성필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했어요.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해 봅시다. 사건 당시 익산에서 반복적으로 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적이 있네요. 특히 사건 발생 2주 전에도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당시 수사에서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강민호는 최성필의 옛 직장과 자주 다니던 술집, 노래방 등을 찾아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최성필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아, 그 사람. 술만 마시면 택시기사들이랑 말다툼을 자주 했죠. 여러 제보자들이 말했어요. 곤란한 일을 했다는 식의 발언을 흘렸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이런 진술이 술자리 허풍으로만 취급돼 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이와 병행해 지호의 조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조사실 출입 기록과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사관 교대 여부, 진술서, 수정 흔적 등을 확인했어요. 총 조사 시간이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초과했습니다. 조사 휴게 시간 기재가 누락된 날이 많아요. 당시 진술의 임의성이 매우 낮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감식 분석 담당 팀원은 현장 사진을 모니터에 대형으로 띄워 자백 진술과 대조했어요. 자백에서 지호가 적었거나 형사가 불러준 문장들이 실제 사진 속 차량 위치, 문짝 각도, 피해자 몸의 기울기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합니다. 이는 자백이 실제 경험이 아닌 외부 입력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요. 자료 검토가 진행될수록 경찰이 당초 청소년 비행자 명단을 중심으로 수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성인 용의자의 동선 검증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문제점이 누적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 참고인 진술 중 최성필을 특정하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축소 기록되었거나 맥락이 누락된 흔적까지 발견되자 강민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판단 착오 수준을 넘어 구조적 오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재조사 과정의 중간 보고를 듣기 위해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사 당시 기억을 가능한 범위에서 재현해 주세요. 강민호가 요청했어요. 형사들이 반복적으로 문장을 불러주고 진술서를 찍고 다시 쓰게 했어요. 지호가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새벽까지 나가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고요. 이는 조사 기록의 시간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어요. 조사팀은 최성필의 행적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그가 사건 당일 새벽 술집을 나간 시각과 오거리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그의 신발 밑창에 남아있던 흙 성분이 사건 현장 토양 성분과 유사하다는 오래된 감식 참고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가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조사팀은 이제 수집된 자료와 분석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 조사 절차 위반, 강압 자백 정황, 물적 증거와 자백 내용의 불일치, 초기 용의자 배제의 문제, 진범 후보의 미검증 등을 각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서 제시합시다. 강민호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청구서 말미에는 이 사건이 구조적 오류로 인한 오판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촘촘히 기재되었습니다.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제출되는 날, 강민호는 자료처를 여러 권으로 나눠 제출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접수 창구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묵직한 서류 뭉치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로써 약촌 오거리 사건은 처음으로 국가가 과거 판단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지호의 삶은 또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재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서너 달 뒤, 법원은 청구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신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신문 당일 강민호와 조사팀은 청구서에 포함된 자료처를 다시 정돈해 법정에 들어섰고, 반대석에 앉은 검찰 측은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과거 자백의 신빙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재판부께서 검토하실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조사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재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사표 상의 휴게 시간 누락, 조사관 교대 시간의 비일치, 야간 조사 기록 부재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당시 자백이 임의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어요. 검찰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자백의 신빙성을 주장합니다. 검사가 발언대에서 말했어요. 강민호는 자백문과 실제 현장 사진을 대형 모니터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혈흔 방향, 좌석 오염 분포, 택시 문짝 각도와 자백문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여러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검찰에 다시 답변을 요구했어요. 다음 신문에서는 사건 초기 참고인으로 조사되었던 인물들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가 청소년을 용의선상에 두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술집 종업원이 증언했어요. 최성필과 관련된 소문을 경찰에게 말했는데 별다른 메모 없이 넘어가더군요. 노래방 직원도 당시 수사 분위기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이어 당시 감식 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자백 내용이 현장 물리 증거와 상당 부분 어긋납니다. 그가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혈흔 흐름과 피가 튄 각도가 조수석 탈출형 도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자백 중심 서술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였어요. 재판부는 경찰 측 증인들에게 당시 조서 작성 과정과 조사 절차를 물었으나 일부 형사들은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합니다. 관행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가 제출한 조사기록 대비표와 시각 타임라인 자료는 그들의 기억과 실제 기록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재판부도 이를 주의 깊게 확인했어요. 한편 별도 수사 절차로 진행된 검찰 조사는 최성필을 다시 소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과 무관하다고 초기에 진술했는데, 조사관이 최성필에게 증언과 토양 성분 자료, 과거 폭력 사건 전력 등을 제시하며 질문했어요. 최성필의 얼굴빛이 흔들렸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오거리 인근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후 추가 소환 조사에서 최성필은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점까지는 부인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흐릿하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주변인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한 범행 암시 발언들과 그가 사건 직후 이틀 동안 종적을 감춘 사실이 기록으로 제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진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판 과정에서도 이어졌어요. 방청석에는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강압 자백과 부실 수사, 미성년자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와 분석을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여론은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방향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재심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법정에서 자신의 말을 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당시 어떤 문장을 실제로 썼고 어떤 문장을 불러주어 받아 적었는지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지호에게 물었어요. 지호의 기억은 조사 기록의 시간대 및 조사팀의 분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심리가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을 지정했어요.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관계 재검토가 핵심입니다. 재판장이 발언을 남겼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사건의 흐름이 이미 결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감지했어요. 그날 지호는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의 팔을 잠시 붙잡았고,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오자 법원 청사 주변에는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교정된 서류들이 재판부에 제출되며 마지막 검토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질 진실의 방향이 이제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에 의해 결론 지어질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약촌 오거리 사건은 16년 만에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심 선고일 아침 법원 청사 앞에는 방송국 중계차와 기자들이 이미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권단체와 법학 연구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출입문 근처에서는 약촌 오거리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조용히 서성이며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은 전원합의 체제로 사건을 심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미성년자 조사 기준 위반, 조사 기록의 불일치, 휴게 시간 누락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어 재판장은 자백 내용이 현장 감식 결과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교했어요. 혈흔 분포, 택시 문 위치,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체 각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백이 피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의 근거가 심각하게 흔들린다는 의미였어요. 재판부는 마지막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초기 배제되었던 성인 남성 용의자 최성필의 동성과 폭력 전력 목격자 진술 등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원래의 재판이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채 청소년 한 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증거와 기존 증거의 재평가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난 순간 방청석에서는 은은한 탄식과 숨 고르는 소리가 동시에 퍼졌습니다. 지호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재판장이 퇴정한 뒤에야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어요. 법정 복도에서 강민호는 판결문 사본을 건네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향후 국가배상 절차와 생활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도 이 문장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완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복도 끝에서는 기자들이 기록을 정리하며 사건의 주요 장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지호와 어머니는 법원 밖 계단에 잠시 서 있었어요. 지호야.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쇠약해진 체력을 이끌고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이한 현실은 판결 자체가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생활 기반 붕괴와 교육 단절, 사회적 낙인 말이죠. 이후 제출된 국가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지호는 경제적 보상을 받았지만 과거 잃어버린 시간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으로는 복구되지 않는 공백을 마주하며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진범으로 지목된 최성필은 별도의 재판에서 택시기사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폭력 전력과 범행 암시 발언, 사건 당일 동선, 도주 정황 등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하며 말했어요.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실이 뒤늦게나마 형사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미성년자 조사 절차의 수정과 조서 작성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사 녹화 의무 확대도 검토해야 하고요. 교육기관과 법조계에서도 강압 수사 방지 및 재심 제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약촌 오거리 사건은 제도 개선 논의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약촌 오거리 주변은 신호체계와 건물 구조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사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며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지호도 오랜 시간이 지나 그곳을 다시 지나게 되었을 때 철제 난간과 도로 구조를 관찰하며 자신의 시간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았어요.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지호가 혼잣말을 하며 교차로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수사 방향과 강압적 절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어요. 재심이라는 제도가 실체적 진실 회복을 위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증명하며 지호가 다시 얻어낸 삶의 궤적과 함께 사건의 역사는 조용히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진실은 마침내 그 자리를 찾았어요. 약촌 오거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죠. 박지호는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마침내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잃어버린 청춘과 상처받은 가족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재심 신청은 비슷한 억울함을 당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수사 제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억울한 누명을 쓴 모든 이들이 정의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